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돈, 그리고 돈이다.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말인데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에 먹구름이 짙게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협상은 꽉 막혔는데 군사력은 속속 모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부터 진짜 한판 붙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이 지금 상황이 당장이라도 포성이 울릴 것 같은 일촉즉발인 상황인데 정작 시장의 돈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통해서 이번 전쟁 위기설 이면에 이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미국이 최근에 중동의 항공모함 전단이랑 전략 폭격기까지도 전개를 했어요. 이란의 행동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건데 반면에 이란 측에서는 핵 프로그램 카드를 쥐고 버티면서 중간중간 드론 정찰이나 미사일 시험 같은 이 작은 도발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협상장은 사실상 텅 비었고요. 말보다는 무력이 대화하는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심지어 한 금융 속보 채널에서는 병력은 깔렸는데 협상 돌파구는 안 보이다 보니까 이 군사 행동 위험이 높아졌다라는 이런 멘트까지도 흘렀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미국이 이란과 전쟁 직전까지 몰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정말로 미국과 이란 간에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측에서는 결국에 막판에 가서 극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면서 이번 긴장도 이 협상의 압박 전술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또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요. 이번만큼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발언도 합니다. 왜냐하면 양측 모두 다 물러설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중동에서 영향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란 같은 경우는 계속되는 경제 제재로 인해서 더 이상 물러나면은 체제 유지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이란은 인근 이스라엘과 짧지만 뜨거운 교전을 실제로 치렀었고요. 미국이 이란의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피해를 본 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빈말만 오고 가던 때랑은 차원 자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짚어야 될 중요한 모순이 하나 있죠.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은 보통 투자 시장은 불안감에 떨게 마련인데 이번엔 뉴스 헤드라인과 시장 자금 흐름이 엇박자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인데요. 언론에서는 연일 중동 위기네, 증시 폭락이네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정작 미국 월가의 자금들은 이미 그 전에 조용히 방향성을 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뉴욕 증시는 기술주 주도로 상당히 올랐었죠. 이게 투자자들 심리가 연준이 곧 금리 인하로 돌아설 거야 이런 기대감에 들떠 있었는데 정작 기업들 실적이라거나 물가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장밋빛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큰손들은 슬슬 차익 실현을 고민하고 있었고 마침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갈등 뉴스가 빵 터져버렸죠.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기다렸다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갔고요. 그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전쟁 공포 때문이라고들 하겠지만 사실 많은 펀드들은 그 전부터 주가가 고평가됐다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란 뉴스가 촉매제가 된 것뿐인 건데 뉴스 A랑 자금 B의 엇갈림입니다. 이 뉴스는 전쟁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요. 시장 자금은 차익 실현과 안전 판착기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도대체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출렁이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큰손들은 이 뉴스 한 줄 나올 때 이미 반응을 준비를 끝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첫 번째 모순이자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시장 흐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국제유가, 금값, 달러 같은 거시 지표들은 전쟁 가능성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국 해군, 이란 드론 요격 이런 뉴스들이 전해지면서 즉각적으로 브렌트유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또 반대로 그 다음날에 미국 이란 협상의 진전 신호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또 유가가 쑥 내려앉았습니다. 불과 24시간 사이에 정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장세라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 시장이 이번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왜냐하면 중동에서 만약이라도 이 무력 충돌이 발생을 한다. 가장 먼저 차질을 빚을 게 석유랑 가스 수송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거나 이란의 원유 수출이 완전히 끊길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전 세계 석유 생산의 상당량이 그 길목을 통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출렁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유가가 뛰면은 파급 효과가 우리 생활과 경제 전반에 미친다라는 거예요. 기름값 상승하면은 운송비 올라가죠. 공장 가동비 올라가죠. 결국에 원자재 상승하면서 물가가 들썩입니다. 이미 미국은 작년에 인플레이션을 잡느라고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었는데 이 자칫 잘못하면은 다시 한번 기름발 물가 상승이 왔을 때 연준 입장이 난처해질 수가 있겠죠. 원래대로라면 슬슬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올 시점인데요. 이 전쟁 리스크발 인플레가 터진다.
아직까지 긴축을 풀 때가 아니다라고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거. 즉 이란 리스크 한 가지가 에너지, 인플레, 금리라는 2차, 3차 파급 효과로 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큰 그림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제정치 구조의 변화인데요. 사실 미국과 이란 문제가 둘만의 문제로 끝나지가 않아요. 미국의 중동 개입이 강화되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 반사 이득을 얻거나 또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이란을 옥죄한다. 이 중국은 자기 원유 수급을 지키기 위해서 이란산 원유를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거래하는 이런 방안들을 더 추진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중국과 이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몇 년 동안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왔었습니다. 만약에 이 추세가 가속화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5.1달러 체제라는 이 전 세계 석유를 달러로만 사고 파는 이 수십 년 된 관행에 금이 갈 수가 있다는 거. 러시아가 이미 유럽에다가 가스를 팔 때 루블화 결제를 요구하는 여러가지 달러 패권에 도전한 전례가 있었죠. 이란과 중국 거래가 위안화로 굳어지게 되면은 이 중동에서도 달러 이외 통화가 힘을 얻는 균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향후 국제 금융 질서가 다극화될 수 있는 큰 흐름의 일부가 될 텐데요. 정리드리자면은 이 군사 충돌 가능성 뒤에서는 패권 통화랑 에너지 패권의 재편이라는 커다란 구조 변화의 조짐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돈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미국과 이란이 싸운다 마는다 하는 사이에 이 글로벌 자금과 권력들은 슬금슬금 자기 갈 길을 찾는 중이라는 거겠죠. 여기서 암호화폐 시장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런 위기에 비트코인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금처럼 상승하나요? 주식처럼 떨어지나요?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금과 반대로 주식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트코인도 여전히 위험자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건데 2월 초 상황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중동에서 미국 군함이랑 이란 드론이 충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휘청인 거는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비트코인 가격도 덩달아 미끄러졌습니다. 심리적인 지지선이라던 75,000달러 선이 한순간에 깨졌고요. 레버리지를 잔뜩 끼고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가격이 급락하면서 줄줄이 강제 청산을 당했습니다. 하루 만에 수억 달러가 증발했고요. 지금 시장은 아수라장이 된 상황이죠. 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지수는 바닥을 기었고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했는데 전쟁 때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아해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디지털 금이 아니라 또 하나의 디지털 기술주 같은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유동성.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상승 랠리를 펼칠 때를 보면은 항상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풀릴 때였었죠. 2020년 코로나 이후에도 그랬었고요. 2021년에도 각 국가가 경기 부양할 때 크립토에 돈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1년 동안 긴축 기조였었고 금리가 높다 보니까 투기적인 자금이 예전만큼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쟁 공포라는 악재까지도 겹치다 보니까 남아있던 위험자산 자금도 빠져나가버린 겁니다. 비트코인이 인플레 해지이다, 전쟁 때 위기 때 빛난다 이런 스토리가 최소한 이번 국면에서는 힘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 오히려 막상 급할 때는 현금 확보가 우선이라는 이 시장 투자자들의 속성이 드러났다는 거죠. 금과는 다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매입하는 자산도 아니고요. 전통 금융권의 깊은 신뢰를 얻은 자산도 아니다 보니까 위기만 나오면은 팔리는 쪽에 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은 암호화폐의 한계만 확인하는 걸로 끝나겠죠. 그 이면에 더 재미있는 흐름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 가격이 출렁였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암호화폐의 사용 가치가 오히려 빛을 발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이 현재 국제 금융망에서 고립되고 있는 상황인데 스위프트라거나 달러 결제망에서 제재로 인해 가지고 차단돼 있죠. 이러니까 해외 송금이 어렵고 무역 대금 결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손만 놓고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란은 암호화폐라는 우회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 보도를 보면은 이란 중앙은행이 수억 달러 상당의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테더를 확보를 해가지고 국제 결조에 쓰려고 했다라는 분석도 존재하고, 그리고 이란의 국민들도 자국 화폐인 리아라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앞다퉈가지고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에 뛰어들었습니다. 전기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 성지이기도 하거든요. 그 결과로서 2025년 이란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온체인 거래 규모가 2년 전보다 두세 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이란 경제가 숨구멍을 찾은 셈인 건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재무부는 이런 것들을 막고자 이란 관련 지갑을 추적을 하고 거래소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선 전쟁 위기로 크립토 가격이 출렁였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 크립토가 전쟁과 제재에 목 졸린 틈바구니에서 생명의 혈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암호화폐의 진짜 가치와 잠재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소에 투기판으로 치부되던 것들이 막상 필요한 상황에서는 검열과 저항적 금융 인프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이런 점에서 말이죠. 이제 리플 XRP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XRP 같은 경우는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세계를 잇는 브릿지 통화라는 포부를 안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XRP 리플 홀더들이 국제송금 표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해왔었죠. 근데 그동안 뉴스에서는 리플사가 미국 SEC랑 소송도 했었고 XRP 가격이 변동성을 가졌었고 이런 단편적인 이슈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뻔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번엔 미국과 이란 사태랑 연결된 XRP의 새로운 역할을 생각해 보고자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위기 국면에서 글로벌 자금 흐름에서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존의 달러 패권 아래 단일하게 움직이던 돈줄이 서서히 갈라져 나온다는 얘기를 했었죠. 바로 그 지점에서 XRP가 활약할 무대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XRP한테는 절호의 기회일 수가 있는 건데 국제 금융 시스템이 분절되면은 서로 다른 블록 사이에서 가치를 이동시키는 중립자산이 필요해지거든요. 여기서 리플 XRP가 태생부터 통화와 통화 사이 브릿지를 표방을 했었고 중앙은행들과도 손잡고 일을 해온 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중동 지역 뉴스를 보면은 아랍에미리트, UAE,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런 미국 우방국의 대형 은행들까지도 리플과 제휴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UAE의 잔드뱅크 같은 경우는 이 자국 통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과 리플의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서 국경 간의 결제까지도 시험 중에 있습니다. 사우디의 리야드 은행 산하연구소도 리플과 블록체인 송금 기술 협력을 발표했었죠. 비전 2030 같은 이 경제 현대화 전략의 일환이라고는 하겠지만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국제 결제망을 다변화하고자 하는 포석으로 읽혀진다라는 거. 왜 하필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잦아지고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1년, 2년 동안 전 세계가 겪은 금융 제재의 위력을 모두 체감했기 때문이겠습니다. 미국 측에서 마음만 먹으면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스위프트 끊어버리고 달러 유동망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들을 러시아 사례, 이란 사례로서 봤기 때문에 설령 미국 편인 나라라고 할지라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도 플랜 B를 준비하자 이런 심리가 생겼다라는 거. 리플과 XRP가 바로 그 플랜 B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옵션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사우디나 중국이 달러를 배제하고 XRP로 거래한다. 이런 일은 쉽게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인프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소에 준비된 인프라가 있으면 위기 때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하죠. 리플사는 이미 전 세계 수십 개의 은행들, 송금업체 네트워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중동 곳곳에서 라이선스랑 규제 승인까지도 받았고요. 그리고 리플 레저 자체도 몇 년 전부터 ISO 2002 메시지 표준 호환성을 갖추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파일럿에도 쓰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국제 금융 인프라의 백업망 역할을 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과 이란 전쟁 자체가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런 백업망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로서 실제 전쟁이 나고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통로를 틀어막는다. 그러면 이란과 교역 관계인 국가들은 어떻게든 거래를 이어가기 위한 그 대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스위프트가 막혔다고 모든 무역을 포기하진 않을 테니까요. 결국에 남는 거는 크립토 네트워크 활용일 수가 있겠죠. XRP가 바로 그 중심이 될지 다른 코인이 될지는 단언할 수 없겠지만요. 리플은 분명히 그런 쓰임새를 노리고 자기 자리를 잡아오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XRP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꿈꾸던 국제송금의 표준 역할이 오히려 이런 지정학적인 위기 상황에서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결국에 이 투자라는 게 시나리오 게임입니다. 최악의 경우랑 최상의 경우를 모두 고려해 보시고 대응 전략을 짜는 일이겠죠. 이번엔 미국 이란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이 현실화되는 시나리오, 그리고 극적으로 봉합되는 시나리오, 양쪽 전부 다 머릿속에 그려두셔야 되는 거고 어느 한쪽에 베팅해서 몰빵하시기보다도 양쪽 경우 모두 대비하는 이런 바람직한 포트폴리오에 절충점이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전쟁이다 싶을 때는 금과 달러 현금 비중을 확 늘리시고요. 해결됐다는 신호가 오면은 위험자산 비중을 다시 천천히 늘리는 이런 식의 순발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개인분들께서 거시 이벤트에 일일이 대응하기는 버겁겠죠. 그래서 애초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투자보다는 균형 잡힌 분산 투자가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흔히 이런 말들이 있죠. 패닉셀에서 매수하고 환희에서 매도해라.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키는 사람만이 결국에 살아남습니다. 이 투자 시장에서 잊지 말아야 될 말이 하나 있는데요.
공포와 패닉에 사가지고 환희에서 팔아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당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이 어려울까요? 이 시장이 좋고 뉴스가 긍정적이고 주변에서 박수치고 있을 때 이때 매수하면은 심리적으로 너무나도 편합니다. 지금 다들 매수하고 있네? 이거 현금 보유하고 있으면은 나만 안 사고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에서는 매수가 전혀 두렵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때 매수 가격 자체가 이미 높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시장이 하락을 하고 공포감이 돌고 차트가 무너지고 있을 때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아, 이럴 때 매수해야 되는데. 하지만 막상 그 공포 구간에 서 있으면은 매수에 손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더 하락하면 어쩌나, 이번에 진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때마침 뉴스에서도 온갖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돌고 있죠. 그래서 생각은 패닉에서 매수해야지라고 해놓고선 그 행동은 오히려 바닥에서 매도하고 상승하기 시작해서는 그때서야 상승했을 때 추격 매수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가 평생토록 반복이 됩니다. 이 결국에 시장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끌려 다니시는 건데, 환희에서 매도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익이 나고 있고 계좌가 빨갛고 전망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보자,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런 식의 기대감들이 매도를 막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환희 뒤에 조정, 하락세를 준비해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이 투자 심리에 대해서 컨트롤할 줄 아셔야 돼요. 공포감이 찾아왔을 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시장 전체의 감정과 같은 방향인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환희가 왔을 때 내가 지금 욕심에 휩쓸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점검하는 습관 자체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투자 시장이라는 게 정보 싸움이 아니라 심리 싸움이라는 거, 패닉에서 매수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환희에서 팔 수 있는 절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연습하는 사람만이 결국에 기나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쉽지만요, 내가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기 가장 어려운 기초이자 최종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떨어졌을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행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그냥 적당한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시는 겁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열려 있고요. 지구 반대편인 미국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 외 다른 활동을 하다가도 상승한 줄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어려운 올라가는 걸 눈으로 보고 있으면은 더 오를까봐 팔지 못하게 되는 게 오히려 시장 투자 심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욕심을 내지 말고 차라리 적당한 목표 타점에 미리 목표가를 비중만 조절해서 걸어둔다면 어떨까요? 매도 타점을 잡기 가장 쉬운 사람의 심리 구간은 매수할 때 정하는 게 가장 좋은 심리 구간입니다. 즉 매수를 할 때 이미 적당한 목표 타점을 걸어두고 욕심보다는 내 것으로 만드는 매매를 할 줄 아셔야 되는 거고, 결국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차트가 아니라 나의 마음, 이 투자 심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과 다르게 최근 코인 시장은 많이 바뀐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 5년, 6년 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 사서 묻어두면 된다라는 느낌의 장기 투자가 힘을 많이 쓰는 시절이 있었다면은 이 최근 코인 시장은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핵심은 투트랙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냐 차이인 건데, 이 정말로 쉽게 이해를 도움드려보면 내 메인 비중은 리플을 보유하면서 이 리플을 어떻게 꾸준하게 모아가고 또 평균 단가 낮추고 비중과 수량을 늘려갈 수 있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만약에 매수 단가가 4,000원이라고 해서 이 4,000원 그대로 가만히 기다리면은 결국에 저점 찍고 올라오는 반등 시기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트랙 전략의 핵심인 알트코인을 적당 비중 활용하시는 겁니다. 메인 비중은 리플 보유하면서 알트코인의 단기 저점과 고점을 살려나온 수익으로서 리플코인 하락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분할로 매수해 나가시는 거고, 쉽게 정리드리자면 리플코인을 매수하는 타이밍을 시장이 좋을 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요, 리플은 시장이 안 좋고 또 계속 하락할 때 분할 매수를 하기 위해서 알트코인을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타 매매를 한다고 해서 이미 급등 나온 코인을 쫓아다니는 매매가 아니라요,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을 살려가지고 목표가를 잘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 매매를 자주 한다고 업비트 빗썸 자주 들여다본다고 수익이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타점까지 기다릴 줄도 아셔야 되는 거고, 목표 타점에다가 미리 걸어두시면서 욕심보다는 수익 실현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팔아야 내 돈인 거고, 이 수익 실현을 통해서 리플의 단기 저점을 더 모아나가기 위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안전하게 운영하셔도 절대 나쁜 시장이 아닙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잘 활용하시면서 리플 정보방, 단기 종합방, 입장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
혹은 댓글 하단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